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제 11 유신을 선포하여 독재체제를 구축하다 영상을 제가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수업 시간에 이 주제 11을 어느 정도 진도 나간 반이 있고요. 이 수업을 처음 또 접하는 반들이 있을 겁니다. 처음 진도 나가는 반은 지금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감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선생님 저 앞부분 수업 들었는데요 하는 반은 해당 페이지가 나오는 그 부분부터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신을 선포하여 독재체제를 구축하다입니다. 자, 유신을 선포하여 독재체제를 구축하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예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뭔가 이승만 씨와 그리고 박정희 씨는 뭔가 평행이론을 걷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승만 씨가 1952년에 발췌 개헌을 발표하죠. 우선 발췌 개헌을 하게 된 그 배경이 있습니다. 고창 양민학살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군수물자를 빼돌리게 되면서 수많은 군인들이 사망하는 사실이 매스컴에 발표가 되면서 이승만에 대한 지지율에 위기감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그 해에 또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이승만 쪽보다는 이승만에 반대하는 쪽들이 또 많이 뽑혔던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대통령 선거가 국회의원들이 선출하는 간선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은 이렇게 되다가는 이대 대통령으로는 이승만 씨가 안 될 수 있겠다. 대통령 직선제로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발췌 개헌을 통하여서 대통령 직선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54년이 되면 또 4.4.5.입 개헌을 선포하게 되죠. 4.4.5.입 개헌. 즉, 이승만 대통령은 2번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다라는 대한민국 헌법을 초대 대통령의 하나여서 대통령을 3번 할 수 있다라고 법을 바꾸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3대 대통령 선거까지 이승만 씨가 하게 되지요. 자, 이렇게 발췌 개헌과 4.4.5.입 개헌을 통하여서 장기 집권의 야욕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박정희 씨 또한 삼선 개헌을 추진하게 되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삼선 개헌. 왜냐면 대한민국 헌법으로는 대통령을 2번 할 수 있는데 이승만 씨에 한하여서 4.4.5.입 개헌, 즉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하나여서 대통령의 연임 제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건 이승만에게만 해당이 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박정희 씨는 삼선 개헌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과하여서 3대 대통령 선거를 7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죠. 자, 그때의 대항마가 김대중 씨였습니다. 자, 박정희 씨는 이 7대 대통령 선거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번에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시면 다시는 국민들에게 표를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공약을 지켰어요. 정말 국민들에게 표를 얻지 않았죠. 왜? 유신헌법을 발표함으로써 국민들이 투표로 대통령을 뽑는 것이 아니라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하여서 여기에 이제 또 대의원들이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간선제로 다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에서 대통령 간선제가 된 사건이 바로 이 유신헌법이었다. 자, 또 뭐 다른 얘기를 하자면 또 김대중 씨가 이때 또 만약에 이 박정희를 막지 못하면 박정희에 의한 영구총통제가 시행될 것이다 라고 또 말을 했어요. 김대중 씨의 말도 이루어졌죠. 결국 박정희 씨가 7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됨으로써 유신헌법을 발표하게 되고 정말 죽을 때까지 영구총통제가 시행이 됩니다. 네, 그렇다고요.
자, 그럼 이 내용을 베이스로 해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후보는 99.9%의 지지로 당선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99.9%면 거의 뭐 100%네요. 그죠? 자, 박정희는 국가와 남북 통일을 명분으로 유신헌법을 제정합니다. 유신헌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대의원이 선출하는 간접선거 방식으로 바뀌게 돼요. 자, 그래서 대통령이 통일주체 국민회의 의장으로서 단독으로 출마했기 때문에 이렇게 99.9%를 받게 되었다. 자, 여기에 핵심 키워드 유신헌법 발표, 통일주체 국민회의, 여기에서 간접선거 방식으로 대통령 선거가 바뀌었다. 여기에 단독으로 출마하여서 박정희 후보가 99.9%로 당선이 되었다. 이제 좀 재미있는 게 있어요. 8대 대통령 선거가 1972년에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1학년 3반에 또 김선우 학생이 이 얘기를 또 해줬어요. 자, 71년에 7대 대통령 선거를 치렀죠. 근데 대통령 임기가 4년인데 72년 10월에 유신을 선포하고 바로 그 다음 달 12월에 8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요 부분 굉장히 잘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도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8대 대통령 선거가 1975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신헌법을 발표하고 바로 그 다음 달에 8대 대통령 선거가 치루어졌다. 예, 여러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냉전 완화가 남북 관계에 미친 영향은 무엇일까 살펴보도록 할게요. 1969년 미국의 대통령 닉슨은 앞으로 미국이 베트남 전쟁과 같은 군사 개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이것을 닉슨 독트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닉슨 독트린이 뭐라고요? 미국이 베트남 전쟁처럼 뭔가 그 안에 공산주의 진영이랑 자유주의 진영이 이렇게 막 대립을 하는데 거기에 미국이 군사 개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한 것을 닉슨 독트린이라고 합니다. 자, 이 선언에 따라서 동아시아 냉전 체제가 완화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미국은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자 박정희 정부에 남북 대화를 좀 해봐라 라고 요구를 하고 주한미군을 일부 철수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닉슨 독트린으로 인해서 동아시아 냉전 분위기가 완화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서 남북 대화를 미국이 요구를 하고 또 주한미군의 일부가 한반도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이런 분위기니까 어쩔 수 없이 박정희 정부는 반공을 강조했었는데 반공을 강조했던 대북 정책을 수정할 수밖에 없겠죠. 또한 북한 정권도 남북 대화에 나서게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국제적인 이제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남북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남북 적십자 회담을 추진하였고요. 1972년에는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 남북 공동 성명에는 통일의 3대 원칙으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 제시가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까지 통일의 기본 원칙으로 작용하고 있죠. 그런데 통일을 기대하는 국민의 바람과 달리 남북 간의 권력자들은 이런 분위기를 독재체제를 강화하는 데 이용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냉전이 완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남북 적십자 회담이 추진이 되었고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이것을 남북 간의 권력자들은 자신의 독재체제를 강화하는 데 이용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남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72년에 유신헌법을 제정하게 되죠. 북한은요?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신체제의 특징은 무엇일까?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유신체제의 특징은 무엇일까? 박정희는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였지만 요게 제7대 대통령 선거였죠. 이때 야당 후보가 누구였다? 김대중이었다. 그런데 이 박정희가 53%, 김대중 씨가 45% 이렇게 표를 각각 받았는데 이게 지역 감정에 의해서 몰표로 이어지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 야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에 박정희 정부는 부담을 느꼈던 거죠. 또한 대통령 선거 직후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야당이 약진하여 여당이 개헌 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새로운 헌법을 추진했는데 이것이 바로 유신헌법입니다. 자, 여러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했지만 야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에 부담을 느꼈어. 자,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약진해서 여당이 개헌 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했어. 그래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유신헌법을 발표했다. 이 흐름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었을 때 당시 여당은요. 여러분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왜요? 닉슨 독트린으로 인해서 냉전이 완화되는 분위기이지 않습니까?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자, 주한미군의 일부가 우리 한반도를 철수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북한이 남침하면 어떻게 하죠? 요런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지만 실제로 그 내면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시기에 학생들이 교련 과목을 반대하는 투쟁이 지속되고 있죠. 그리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시위 등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당 정부는 이러한 것들을 제지하기 위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신헌법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통령의 연임 제한 없이 영구 집권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대통령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6년마다 선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또한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으로 추천할 수가 있고 국회도 해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긴급조치 발동권을 이용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각종 법률의 효력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은 입법, 사법, 행정권을 장악하여 삼권 분립을 무력화하고 유신 독재 체제를 완성했어요. 자, 여러분, 유신헌법의 내용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1번, 대통령의 연임이 제한이 없어. 영구 집권이 가능해. 자, 통일주체 국민회의. 아까 우리 초반부에 이야기했죠. 여기에서 6년마다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요.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뽑을 수 있고 해산할 수 있고 긴급조치 발동권을 이용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각종 법률의 효력을 중지할 수 있다. 요런 초헌법적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자, 이걸 통해서 박정희 정부는 이제 이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겠죠. 그들을 반정부 세력으로 규정하여 탄압을 했고요. 김대중 씨를 납치하는 사건을 일으키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대학생들을 체포하는 등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 데 앞장서게 됩니다. 자, 아래에 유신헌법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삼선개헌헌법 1969년에 박정희 씨가 세 번째로 대통령 선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냈던 헌법이고, 오른쪽은 유신헌법입니다. 자, 여기에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똑같네요. 그죠? 자, 그런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부터 나온다라고 했는데, 유신헌법 같은 경우에는 국민은 그 대표자가 국민 투표에 의해서 주권을 행사한다. 즉, 이 국민에게 주권은 있지만 대표자에 의해서 주권을 행사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국민의 어떤 뭐랄까요? 그 기본권 같은 것들이 제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삼선개헌에서는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서 선출을 하는데, 유신헌법에는 통일 주체 국민회의를 통하여서 대통령을 뽑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인데 6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대통령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해당 3번 대통령을 할 수 있다 이 말인데, 이제 이 내용이 유신헌법에는 삭제가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삼선개헌헌법과 유신개헌헌법을 비교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제헌헌법, 우리가 해방을 하고 이제 제헌절, 그러니까 헌법이 만들어지게 되는 제헌헌법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이 가지고 있다고 규정을 하죠. 그러나 유신헌법에서는 국민이 대표자를 통해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명시하여서 국민의 직접적인 주권 행사를 제한합니다. 또한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게 한 것도 국민의 주권을 제한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6년으로 늘리고 중임 제한 조항을 삭제했다라는 점,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조금 정리를 하자면요. 국민투표라는 것은 우리 국민이 우리의 주권을 행사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국민투표는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통일 주체 국민회의를 통하여서 대통령을 선출하고 그리고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뽑는다. 이것은 국민이 행사할 선출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유신을 선포하여 독재체제를 구축하다. 지금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냉전체제로 인한 남북한의 관계, 그리고 유신헌법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 중화학 공업화는 어떻게 추진되었을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68쪽에 보시면 1962년부터 추진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경공업 위주의 수입 대체 산업을 육성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자본이 없습니다. 기술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는 다시 수입을 하고 그거를 가공을 해서 수출을 해야겠다라는 가공 무역 위주의 수출 주도형 공업화로 전략을 수정하게 되죠. 자, 이렇게 1차, 2차 경제개발 5개년을 통하여서 이제 한국 경제는 비약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에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부는 3차,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수출 주도형 중화학 공업화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우리가 경공업 위주의 이제 수입 대체 산업과
그리고 이 경공업에 한해서 가공무역 위주의 수출 주도형을 추진을 했다면 이제 3차, 4차 경제개발 5개년에서는 중화학 공업으로 이제 한국 정부가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울산이나 여수, 포항 이러한 곳에 대규모 공업단지가 조성이 되죠. 한국은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고도의 성장을 이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화공업의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수출 비중이 경공업을 앞지르게 되는 거죠. 자, 왼쪽에 한국의 산업 구조 변화를 보시면 1953년, 62년 뭐 이럴 때는 경공업이 이렇게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경공업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초반에는 굉장히 좀 비약했었으나 후반으로 갈수록 중화공업이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의 경제 구조가 1, 2차 경제개발 5개년에서는 경공업 위주의 수입 대체 산업, 그런데 기술력이 없어. 그래서 가공무역 위주의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전략을 추진했는데 3, 4차 경제개발 5개년에서는 수출 주도형 공업화는 동일한데 중화학 공업 정책을 추진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울산, 여수, 포항 이러한 곳에 대규모 공업단지가 조성되었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화학 공업에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죠. 중화학 공업화 정책의 문제점입니다. 중화학 공업 정책의 문제점. 아무래도 수출 중심의 중화학 공업화 정책이기 때문에 대외무역 의존도가 심각하게 높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은요, 경공업 위주의 수출 주도형도 동일합니다. 어쨌든 한국은 내수 시장이 약해요. 한국 사람들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어서 팔려고 해도 한국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을 겨냥해서 물건을 만들게 되고 해외 시장에 눈을 돌리다 보니까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이것은 결국 국제 경제 변동에 민감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국제 경제가 좋으면 한국 경제도 좋고, 그런데 국제 경제가 어려우면 한국 경제도 어려운 국제 경제 변동에 민감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또한 이런 대규모 공업단지가 조성이 되려면 아무래도 중소기업보다는 자본이 탄탄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정경유착이 정경유착이 발생한다는 점이죠. 근데 저번에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만 이승만 정부 시절에도 이런 정경유착이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런 정경유착이 더욱더 밀접해지게 된다. 여기에 플러스 이제 정치인들이 경제인에게 우리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쪽으로 투자를 해봐 라는 정보 같은 것들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기업들은 중복으로 과잉 투자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970년대 말에 석유 파동이 겹치게 되면서 중화학 공업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게 되고 경제 성장률은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자, 경제 대통령이잖아요.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했는데 경제 위기는 박정희 정부의 정치 위기로 이어지게 된다. 자, 중화공업의 문제점, 대외무역 의존도가 심각해지고 국제경제 변동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이 된다. 그 과정에서 정경유착이 발생했다. 아니, 그런데 중복 과잉 투자에 석유 파동이 겹쳐지게 되면서 경제 성장률은 계획은 9.2%였는데 어머나 5.8%의 실적을 4차 경제개발 5개년에 달성하게 되죠. 자, 이러한 경제 위기는 박정희 정부의 정치 위기로 이어졌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와 농촌은 어떻게 변화하였을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등장하는 것은 도시에 대한 변화 및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가 벌어지니까 당연히 젊은이를 포함한 많은 인구는 수도권, 대도시, 공업도시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도시에 몰린 이 사람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찾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못하고 도시 빈민이 됩니다. 자, 그래서 무허가 판잣집을 지어서 달동네라는 빈민층을 형성하게 되는데 여러분 교과서 왼쪽에 보시면 서울의 달동네의 사진이 있습니다. 산 꼭대기까지 집들이 이어져 있는 달동네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도시화로 인해서 주택, 교통, 환경 등 도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정부는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이제 뭐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 및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력을 했습니다만 도시에서 쫓겨난 이주민 대책이 미흡하여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부동산 투기와 사회 문제가 대두됩니다.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리면 이 시기에 서울에 도시 빈민을 형성하고 있던 사람들이요. 지금의 경기도 성남시로 집단 이주를 하게 돼요. 집단 이주. 그래서 성남시가 이제 계획도시로 이 시기에 도시 빈민들이 여기에 이제 살 수 있게끔 이제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주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자리만, 그러니까 택지만 조성이 되어 있고 건물도 없고 상하수도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없는 상태에 이제 이주를 하라고 이제 보내진 거였던 거죠. 그래서 주민들은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되고 관공서나 경찰서, 세무서를 파괴하고 버스나 트럭 같은 것을 타고 서울로 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경찰이 진압하는 이런 시위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아래에 보시면 포항제철입니다. 1970년대에 포항제철의 준공으로 산업의 기초가 되는 철강이 대량 생산되어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등 중화학 공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1973년에 완공된 1고로에서 첫 쇳물을 쏟아내는 모습이에요. 고로는 제철 공장에서 철광석에서 주철을 만들어내는 노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 고로에서 쇳물을 지금 막 쏟아내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은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대형 고로에서 쇳물이 터져 나오는 모습이니까 아무래도 이 시기에 이제 사람들은 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경제가 성장할 거야 라는 어떤 희망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사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농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그 도시에 대한 설명이었고 여기서부터는 농촌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농촌 경제는 성장 위주의 공업화 정책과 우리 예전에 이야기했었죠. 노동 집약적 수출 산업을 육성하였다고 예전에 공부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원자재도 수입을 해오고 이거를 가공을 해서 수출을 하고 남는 게 없으니까 결국 인건비에서 충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임금, 그러니까 많은 월급을 노동자들에게 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음식 같은 것도 곡식 같은 것도 비싸게 팔 수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장 위주의 공업화 정책으로 인한 저임금과 저고가 정책의 영향으로 농촌 사회도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또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가 커지니까 정부는 새마을 운동을 시작하게 되죠. 새마을 운동은 농어촌의 근대화와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소득 증대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나 새마을 운동은 농민들의 실질적인 권익보다는 유신 체제를 정당화하는 데에 비판을 받게 되지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농촌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아무래도 지금도 뭐 남해라든지 뭐 의령이라든지 이런 농촌 지역에서도 공부를 하는 초중고등학생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 학생들이 나중에 대학을 가고 직장 생활을 하려면 어쨌든 다시 도시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새마을 운동을 전개를 한다 해도 인구의 유출을 막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사회주의 독재 체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 이후 북한은요,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중소 분쟁, 중국과 소련이 분쟁을 하죠. 그래서 공산권이 분열된 상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는 굉장히 좀 교과서에서 살펴봤던 그 한일 국교 정상화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 한국, 미국, 일본의 삼각 안보 체제가 구축되자 북한은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뭔가 북한도 중국이랑 소련이랑 자 우리끼리 뭐 삼각 안보 체제를 구축하자 으쌰으쌰 공산주의 화이팅 하면 좋은 뭐 그림이겠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다라는 대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뭐 이승만 시절이나 그리고 박정희 시절에 굉장히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었죠. 그러나 북한 같은 경우에는 성장의 한계를 드러내게 됩니다. 세계 경제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던 거죠. 자, 이런 또 대내적 경제 성장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은 주체 사상을 당의 이념으로 확정을 짓습니다. 주체 사상이 뭐냐? 김일성을 수령으로 한 유일 사상 체계였던 거죠. 자, 그래서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 여러분 선생님이 금방 얘기했죠. 이 냉전 완화로 인해서 남북 적십자 회담이나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7.4 남북 공동성명은 통일에 대한 열망을 독재체제에 구축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 북한은 주체사상을 국가활동의 이념으로 규정한 사회주의 헌법을 제정합니다. 그리고 3대 혁명 소조 운동을 전개하여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이룩하고자 했죠. 당연히 김일성 개인 숭배도 심화가 되고 북한 주민들은 수령에게 절대적으로 충성을 하게 됩니다. 북한의 사회는 정치적으로 획일화되고 사회주의 독재 체제가 강화되었다.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주체사상을 당의 이념으로 확정했는데 주체사상이 뭐다? 김일성을 수령으로 한 유일사상 체계이다. 이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 남한은 유신체제가 확립이 되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주체사상으로 한 사회주의 헌법이 제정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대 혁명 소조 오른쪽에 그림에 있죠, 여러분. 3대 혁명 기념탑.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내세우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강조합니다. 사상, 말 그대로 공산주의 인간을 이야기하죠. 기술, 농업과 공업 노동 사이에는 차이가 없어야 한다. 문화, 생산에 필요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3대 혁명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남한에서는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구축하여서 독재체제를 완성한다 하면은 북한 같은 경우에는 김일성에 의한 사회주의 독재체제가 강화되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의 사회주의 헌법에 대해서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단속의 시대, 검열의 시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은
뭐죠? 지금 한 남성분이 여성 치마 길이를 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이런 상황이 연출되면은, 뭐라고 얘기하죠? 성희롱? 요런 게 될 수 있는 상황이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가는 미니스커트 단속 사진인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기에 미니스커트 길이는요, 무릎 위 17cm까지입니다. 무릎이 17cm. 보통 손 한 뼘이 17cm니까 무릎 기준으로 이렇게 17cm까지 이제 입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이제 요 이상 더 이제 올라가게 되면 법을 어기게 되는데, 이렇게 법을 어긴 경우 긴 치마 입으세요라는 팻말을 들고 서게 했다고 합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경찰이 남성들 머리를 막 줍듯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바로 퇴폐풍조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퇴폐풍조 단속. 즉, 그 장발, 이러한 장발 남성이 퇴폐풍조를 조장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퇴폐풍조 남성들을 이렇게 자를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자와 바리깡을 들고 다니면서 막 길이를 재면서 머리가 길어. 그러면 일명 고속도로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리깡으로 머리를 쫙 밀어내는 거죠. 다 김추자 씨의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미안합니다. 노래 잘 모르겠습니다. 이 거짓말이야라는 노래가 단속의 대상이 되었는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 성장에 따라서 라디오, 텔레비전 등 대중매체가 보급이 되어서 대중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통기타나 청바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청년 문화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1971년 10월 정부는 장발과 미니스커트를 퇴폐풍조로 규정하고 이를 엄단하겠다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가위와 자를 들고 다니면서 거리에서 남성의 머리 길이와 여성의 치마 길이를 단속한 거죠. 또한 야외에서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밖에 나가면 버스킹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막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하는데, 이 시기에는 이게 퇴폐풍조라는 거죠. 열심히 땀 흘려서 일을 하고 있는 농민들의 의욕을 꺾는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정부는 건전하고 명랑한 문화를 육성을 내세우며 대중음악도 검열을 하는데, 거기에는 아침이슬, 미인, 고래사냥, 거짓말이야 등 이러한 음반이 방송 불가 판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왜요? 퇴폐적이고 부정적이고 불신을 조장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민족 문화예술을 강조하며 청년 문화를 규제했는데, 왜 쿡의 가수들도 그 음반을 검열을 마친 후에 수입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록밴드 퀸 아시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가 개봉이 됐고, 정말 아깝게 1000만을 달성하지 못했지만 굉장히 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음반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보헤미안 랩소디 이 음악이 삭제가 돼서 들어왔대요. 왜냐면 이 보헤미아라는 나라가 체코슬로바키아의 지명인데, 체코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 보헤미안 랩소디는 요 음반에서 삭제가 되어서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단속과 검열의 시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가나는 무엇을 단속하는 장면인지 말해보자. 가는 여성의 치마 길이를 단속하고, 나는 남성의 두발 길이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안 적어도 되겠죠? 다음, 다 노래가 금지곡,
방송 및 음반 판매 불가가 된 까닭을 가사를 바탕으로 추론해보자.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사랑도 거짓말, 웃음도 거짓말, 거짓말이야. 뭔가 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기 때문이죠. 사실 여러분 7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씨가 얘기했잖아요. 다시는 국민들에게 표를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유신헌법을 발표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이야. 당신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야. 뭔가 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기 때문에 이 김추자 씨의 거짓말이야가 음반 판매 불가 이유가 되었다. 1970년대에 정부가 복장, 두발, 음악을 검열하였는데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짝과 토론해보자.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고 역량 키우기입니다. 1969년 미국은 베트남 전쟁과 같은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였다. 유신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어디에서 뽑았죠?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하는 간접 선출 방식으로 바뀌었다. 북한은 온 사회의 주체 사상화를 통하여 사회주의 독재 체제를 강화하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고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을 써보자. 1972년 7월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7.4 남북 공동성명을 통하여서 남한 같은 경우에는 유신헌법이 제정이 되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 헌법이 제정되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국민들이 통일이 되나? 통일을 너무 간절하게 막 기다리고 있는 이 국민의 바람과는 달리 남북한의 권력자들은 이를 독재체제에 강화하는 데 이용되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1972년 10월 헌법이 공포됐네요. 어떤 헌법? 유신헌법. 유신헌법을 공포합니다. 자, 이 유신헌법을 주도한 세력은 누구겠습니까? 아무래도 박정희 씨라든지 그 다음에 김종필 씨가 주도를 하겠죠. 자, 그럼 이 유신헌법을 분명히 반대했던 세력도 존재할 겁니다. 바로 이 박정희에 대항했던 신민당. 이 신민당 안에는 아무래도 김영삼 씨라든지 그 다음에 김대중 씨가 있겠지요. 1972년 12월 통일주체국민회의 이거 보이네요, 그죠? 통일주체국민회의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개최해서 제8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되고 이제 여기에서 박정희 씨가 99.9%의 지지로 당선이 되는 거죠. 다음 자료를 읽고 탐구와 토론을 해보자. 긴급조치 제9호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이 긴급조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교과서 273쪽에 보면 유신헌법의 주요 내용이 있죠. 그 내용 안에 이 긴급조치 제9호가 있습니다. 같이 비교하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뭐를 금지한대요.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유포하고 사실과 왜곡되는 것을 전파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 다음에 집회, 시위, 신문, 방송, 통신 등을 통하여서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반대하고 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 그러니까 유신헌법을 폐지하는 주장, 청원, 선동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 말이죠. 자, 이 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 그러니까 이 긴급 조치를 비방하는 행위 또한 금지한다.
그래서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하고 구속하고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법이요, 여러분. 굉장히 법위의 법이네요. 굉장히 초월적인 법을 가지고 있네요. 그죠? 긴급조치 위반 재판 사례를 보시면 589건의 재판 중에서 282건, 48%, 즉 절반 가까운 내용이 음주대화, 그러니까 술을 먹거나 수업 중에 이 박정희 정부의 유신 체제를 비판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191건, 32%는 유신을 반대하고 긴급조치 해제 촉구를 시위하고 이제 이런 것을 제작한 학생운동과 관련된 것이 많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48%, 32%면 거의 한 70% 정도 되죠, 여러분? 70%죠? 아니죠, 80%네요. 그죠? 그죠? 이야, 이 80%가 이 박정희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유신에 대해서 반대하는 내용이 긴급조치 제9호에 이제 금지하는 내용에 들어가니까 다 잡혀가지고 이렇게 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가를 참고하여 긴급조치가 금지한 것을 한 가지씩만 이야기해보자. 뭐가 있죠, 여러분? 여기 나와 있잖아요. 뭐죠? 뭐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비방 뭐 이런 거, 그 개정을 폐지하거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긴급 조치가 금지하는 건데, 뭐 제가 정리를 해드린다면 집회나 시위를 통해 유신헌법, 헌법을 비판하는 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자, 나라에서 긴급조치 위반이 가장 많은 사례가 뭐라고요? 189건의 재판 중에서 282건, 48%가 음주 대화나 수업 중 박정희 정부 유신 체제를 비판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렇게 밑줄 그으시면 되겠죠? 자, 가나의 금지 조치 중 민주주의 관점에서 가장 문제가 될 만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이거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수색을 한다? 저는 이게 굉장히 민주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모든 시민의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의거한다는 법치주의에 어긋나기 때문이죠. 모든 시민의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의거한다는 법치주의에 어긋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리 내가 죄를 지어도 경찰, 형사가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영장 없이 체포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막 여러분 드라마, 영화 많이 보면 막 이렇게 막 범인 검거할 때 뭐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막 블라블라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모든 시민의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의거한다는 법치주의에 철저하게 어긋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조치,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을 내가 하는데 법관의 영장 없이 내가 체포당하고 구속당하고 압수수색 당한다? 기본권 제한에 어긋나기 때문인 거죠. 자, 이렇게 한국사의 교과서 내용을 여러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여러분 미안하지만 학습지가 있지요. 여러분 학습지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주제 11입니다. 학습지 주제 11. 학습지 주제 11. 요건가? 여기 있네요. 유신을 선포하여 독재체제를 구축하다. 설명 다 빼고 답만 여러분 빠르게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냉전 완화, 닉슨 독트린, 그리고요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한다. 다음요, 대통령의 연임을 제한한다가 삭제되었죠. 그리고 통일 주체 국민
의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다음은요. 긴급조치. 우리 금방 살펴봤던 긴급조치. 다음 중화학공업은 어떻게 추진되었을까? 중화학공업화를 유도하여 고도의 성장을 이루어낸다. 자, 농촌은 새마을 운동. 다음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 경제에 머무르게 되어서 세계 경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 자,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는 금방 제가 정리하고 역량 키우기 풀이해 드렸죠. 이 내용까지 모두 다 작성을 하셔서 여러분 월요일에 부반장에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금방 출석 체크했습니다만 학습지가 없어. 학습지 없어. 그러면 여러분 결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지 잘 챙겨서 부반장에게 제출하고 이거 월요일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빠이염.